아, 이게 지금 평양냉면 논쟁인데요.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뭐 많이 먹어봤어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국 오기 전부터 그냥 평양냉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었는데, 근데 최근에 한국 갔다가 유명한 평양냉면집이라고 갔는데 정말 행주반물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평양냉면이 다 가짜였구나 하고 알았어요. 사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맹물에다 국수 말아 먹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북한 옥류관에 갔더니 평양냉면에다 다대기를 쳐먹는다라는 거죠. 이제 옆에서 그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어느 게 진짜 평양냉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 논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진부하겠지만 이 논쟁이 그대로 한약에 이어집니다. 어떤 게 뭐 여러 가지 주장의 포인트가 있죠. 어, 그 평양냉면 부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맹맹한 게 평양냉면이다라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 공격거리가 됐죠. 야, 저 원조 북한 평양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평양냉면이지 무슨 소리냐. 뭐 공격받으면서도 사실 할 말도 없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 평양냉면 파에서 하는 얘기가 걔네들은 변했다. 변했다. 평양냉면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먹는 것 같은 건데 실향민들이 먹어보면 저희 집도 외가 쪽이다 북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평양은 서구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새로운 조미료나 이런 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변한 거다. 오히려 지금 남한에서 즐기는 평양냉면이 진짜 평양냉면이다.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을까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평양냉면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국수의 형태가 점점 개량되고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평양냉면이라는 게 어느 한 시점에 딱 그 모습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동치미 국물에다가 뭐 소면을 말아 먹다가 혹은 뭐 육수를 만들어서 넣어 먹다가 이런 지역마다 혹은 시기마다 다른 변화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먹는 평양냉면도 어느 한 시점의 한 지역의 평양냉면이라는 거죠. 평양냉면이라고 부를 때도 지역마다 또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스타일로 먹는지가. 결국 우리가 정통성 논쟁을 할 때는 어느 한 시점 한 지역을 정통이라고 규정해야만 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죠. 그럼 뭐 우리가 이 시절 이 지역의 평양냉면을 우리가 남한에서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전에 생겼던 평양냉면의 형태에 비하면 원조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또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냉면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고 가장 널리 퍼졌던 게 뭐 요시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정통성에 대한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한번 듣고 싶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 사실 한의학과 중의학에서도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청나라 때 한의학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제가 뽑는 게 Meets West 썼잖아요. 서양 문물이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한의학에. 그리고 청나라라는 것이 이민족의 역사죠. 잘 아시죠? 청나라는 사실 한족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금나라였는데 금나라가 원나라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잠시 동안 중국을 지배하고 송나라를 몰아냈잖아요. 송나라는 나중에 이제 원나라한테 멸망하게 되기까지. 근데 이 금나라, 이 만추리안이라고 하죠. 이 금나라가 다시, 그러니까 만추리안들이 세력을 잡은 게 청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점령당한 거죠. 점령당한 건데
청나라가 워낙 부흥을 하면서 이제 지금 말하는 하나의 중국처럼 이 문화적인 통일 정책을 쓰죠. 그래서 강제로 이런 변발을 하게 또 만들었잖아요. 이게 몽골식 변발과도 좀 다르거든요. 이건 변발은 한족의 문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무협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황비용이나 이렇게 변발하고 날아다니는 거는 사실 정통 중국의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중화민국에서 보자면 정통 중국 문화일 수 있겠지만 뭐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당시로서는 전혀 다른 문화였고 이때 뭐 명나라 때부터 많이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왔지만 이때는 뭐 거의 이제 부딪히는 상태였죠. 군대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소개됨으로써 중국인들 눈이 그냥 팽팽 돌아가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때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공존을 했어요. 뭐 강희제 가장 청나라가 부흥했을 때 그때 유명한 말라리아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공존을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은 한의학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죠 당시에. 점점 변화를 거치면서 뭐 한중일이 다 한약을 버리게 돼요. 다 국가 정책적으로 말살시켜야 한약을. 뭐 근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까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은 일단 나라를 닫았죠. 중국과 일본, 뭐 일본은 너무나 빠르게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은 제 이불 속에서 이제 나 건드리지 마 하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철학 사상이나 이 한의학도 명나라 때 한의학의 모습을 제일 닮아 있어요. 뭐 사실 선조 때도 명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또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가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청나라 때 일어난 한의학의 많은 변화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무엇보다 서양적인 사고방식 같은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뭐 병리 학설도 많이 바뀌었고요. 뭐 중풍에 관한 학설, 이렇게 주표면 선생님 같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이렇게 통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의학 자체가 많이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설진 같은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게 돼요. 중국에서. 그 전까지 설진은 그렇게 중요한 진료 수단이 아니었어요. 근데 설진이 왜 지금 와서도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설진을 가지고 굉장히 웨이트,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역사를 통해서 설진을 본다면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지금 학생들은 설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맥이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설진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설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헛된 기대를 하고 뭐 사진을 찍어서 그걸 뭐 진단에 활용하고 객관화하고 당시 청나라 때도 눈에 보이는 설진을 추상적인 맥진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설진이 매력적인 이유랑 당시에 한의사들을 매혹시킨 이유랑 똑같아요. 이런 배경이 현대 중의학의 단면이에요, 단면. 이게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본 학파의 흐름인데 이 앞에 부분은 너무나 자세한 얘기를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이 뒤에 부분을 하려고 제가 만든 표예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 얘기를 하려고 만든 표예요. 장준경 한나라 때 상한론이죠. 내경과 상한론으로 한의학이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발전된 상황으로 본 거고요. 한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제 원나라 때 학파가 많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학파라고 부를 만한 게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다르게 얘기를 했고, 하나의 큰 흐름, 내경이라는 흐름 혹은 상한원이라는 흐름 안에서 존재했는데, 신유학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학파가 형성이 되고, 이 학파의 전통이 갈라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의학의 형태가. 한국 한의학은 이동원 선생님, 그리고 장계빈, 장경학 선생님, 그리고 의학인문의 이천, 이런 선생님들의 계보를 이어서 동의보감으로 이어져요. 동의보감에서 주로 인용했던 게 천금여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송나라 때 방제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명나라 때 정리된 거를 동의보감에서 다시 정리를 해요. 제가 한약 역사에서 두 번 커다란 정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송나라 때, 이 한나라 때 일어났던 뭐 내경, 상한론, 맥경, 친구, 가불경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가 다 돼요. 그 다음에 원나라 때 뭐 새로운 학설들이 많이 등장했고, 명나라 때 다시 한번 정리가 또 돼요. 그래서 이때 뭐 침구대성이라든지 본초강목이라든지 기존의 한약을 정리하는 서적들이 출간이 되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동의보감이에요. 이 명나라 때는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약도 정리된 그런 모습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그다음에 서구문물 들어왔죠. 그래서 청나라의 한약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해 나가요. 온병 학설 같은 게 이제 새로 생겼죠.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그리고 이 발전된 형태가 그냥 아스라하게 중의학이라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한약은 명나라 때 한약을 답습하고 있는데, 청나라라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한약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거기 아까 얘기한 온병학설, 설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더 객관적이고, 프레임워크 같은 게 많이 바뀌어요. 옛날에 한약 서적들을 보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청나라 이후에는 뭐 방제 같은 것도 사제, 해표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분하기 시작하고, 사실 본초 강목에도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본초지만 방제도 마찬가지고, 화제국방의 방제는 그냥 이렇게 질병에 따라서 돼 있고, 동의보감의 방제도 질병에 따라서 돼 있고, 본초도 마찬가지. 본초는 뭐 초, 나무, 과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근데 이게 청나라 때 들어가면서 이제 서양약의 프레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액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질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이때 또 생긴 게 변증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중의학이 갖는 관점은 과학화예요. 과학화. 서구 문물에 맞추어서 한의학을 좀 더 뽐나게 보이게 하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원동력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평양냉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남한. 한의학에서 이 평양냉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현대 한의학이에요. 한의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자를 붙였지만, 그게 실제로는 한나라 한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한 에스닉 그룹, 즉이 한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대빵으로 쳤거든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막 영국에 막 뽕 빠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그 시점 그대로 유지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는 일어났지, 사암침법이라든지 사상의학이라든지. 근데 그게 한약의 중심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 치료 수단이죠. 사상의학을 치료 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사상의학은 크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작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끼친 영향력 갖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작죠. 전 세계적으로 끼친 영향을 갖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한국의 한의학은 대한민국 한자를 썼지만 그게 한나라의 한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땅에서 다시
변화했다. 뭐 동의보감도 마찬가지고 사실이고요. 뭐 거짓말은 아니고. 그런 똑같은 변화가 중국에서도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다다기 치기 시작한 거죠. 식초도 넣고 다다기도 넣고. 그게 이제 청나라 때부터 근대까지 일어난 변화고, 제가 뭐라 그랬죠? 한중일이 여기서 한약을 다 접는다 그랬잖아요. 싹 다 접었어요. 그랬다가 근대 와서 다시 부흥시키는데, 그때 일어났던 게 마오쩌둥이 중의학을 과학화한 노력입니다. 다다기를 치기 시작한 노력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게, 자, 이건 자료에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킴 테일러의 학위 논문이거든요. 사실 조세프 니담 학회에 있는 학자 킴 테일러 분의 학위 논문인데, 이 논문이 되게 의미가 있어서 책으로도 발간이 되고 아마존에도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한국 번역판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중국 의학, 혁명의 의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중의학의 형성이에요. 중의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의학이라 그러면 이게 한약이다라고 이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중의학이 무엇인가는 제가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현대 중의학은 고대 개념이 계획적으로 증류된 것이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마오쩌둥이 강력한 적 서양의학의 과학적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한 번 다 버렸다가 이제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빨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어요. 중의학의 실질적인 가치나 치료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고,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것이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다. 뭐 유명한 얘기지만 마오쩌둥 자신은 한의학을 믿지 않았다고 하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의학을 발전시키는 의도는 의학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의학을 그러니까 서양의학과 통일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 의학을 과학화해서 다른 나라에 선전하는 도구였어요. 뭐 중국 무술도 똑같아요. 당시에 중국 무술도 사실 다 버렸거든요. 중국 무술도 다 쫓아내고 태국어는 건강 체조로 만들고 버렸다가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의사들한테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중의학을 개편하기 시작해요. 이때 만들어진 게 중의학 교재. 저도 88년도에 이거 샀었어요. 중의학 교재 다 샀었어요, 친구들. 그때 우리는 이제 한자 간자를 다 읽을 수 있었거든요. 되게 제가 받은 인상은 너무 쉬워요. 중의학 교재를 보면 일목요연해요. 되게 좋아요. 처음 배운 입장에서. 네,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한약은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중의학 교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왜냐? 서양 의사를 가르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양의사가 중의학을 공부하다. 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한의사 제도가 부활을 하죠. 이제 서양 의사들이 이걸 배우는 거는 별로 다가왔지 않았고, 또 한의사들 입장에서도 서양 의사들이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60년대, 70년대에 거쳐서 서양약을 이제 많이 선전을 하게 돼요. 자, 보시면 표준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학설들 표준화했는데, 표준화하면서 일어난 일이 사실 의학이란 게 어떤 합의에 의해서 표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의 치료를 하자 이러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뭐 코로나 때도 주사 백신 하나 맞는 거 갖고 얼마나 말이 많아. 증거가 필요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 1960년대 마오쩌둥이 계획하에 그냥 닥치는 대로 쳐낼 거 쳐내고 표준화할 거 표준화하는 거예요. 뭐 혀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비신 양어야, 뭐 이런 식의 표준화가 진행된 거예요. 이게 증거 기반적으로 됐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속상하지만. 그리고 이때 잘려나간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졌죠. 중의학 교재 같은 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보는 칩자리 같은 게 다 이 북경 스타일의 이 중의학 교재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상해에서 쓰는 칩자리랑은 많이 달라요. 그 칩자리를 여러분들 되게 표준화라는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원래 다 다른 게 칩자리예요.
근데 단지 중요하게 해서 그걸 표준화시키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었죠. 도제식 교육이 배제됐어요. 이거 제일 이제 힘든 거죠. 한약이 생각해보세요. 무술을 도제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부딪혀보면서 싸워가면서 배워야 되는 게 무술인데 한약도 이제 비슷한 모순에 봉착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한약을 미국에 수입한 게 마치오치아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쓰레기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치오치아가 배운 한약은 굉장히 단편적인, 시대적으로 보자면 그냥 요 시기에 형성된, 근대 1950년대 말, 그러니까 실제는 60년대예요. 60년대에 형성된 마오쩌둥이 계획적으로 만든 그 중약을 갖다가 미국에 소개했어요. 사실 지금 보드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한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약이라고 부르는 혹은 중약이라고 부르는 건 실제 중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뭐 쳐내고 다 쳐내고 어떤 서양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공부하기 좋게 만든 그 시스템인 거죠. 근데 사실 중약 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구학 교재 같은 거면 Chinese Acupuncture Markshibushan, 이게 중의학 교재잖아요. 그런 책들이 영어로 번역된 건데 이런 책들은 제가 보기엔 더 원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의학에 가까운데 마치오치아 이 양반이 쓴 책을 보면 거기다 또 지 맘대로 썰을 풀었어요. 그리고 지가 공부한 거 있잖아요. 또 곁가지들 이런 것들은 마치 정설인 것처럼 넣어놔가지고 아까 같은 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게 복잡해지고 배우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 이론은 막 너무너무 많아지고 실제 프랙티스 하는 거는 되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무술의 품새가 만 가지. 이거 외우려면 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련 붙여보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오치아가 가진 중요하게 한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양반 책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벤스키나 마치오치아에. 한약이 이렇게 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이런 양반이 없었으면 한약이 소개되지 못했겠죠. 요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중의학 체계가 공산주의의 유물론 체계에 바탕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현대 중의학은 되게 유물론적이죠. 과학화, 뭐 서양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 막 한의학을 되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의학이 탄생된 배경에는 서양의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갖다 꾸겨 넣었어요. 그래서 뭐 변증론치, 저도 변증론치 배웠을 때 되게 흥분했어요. 왜냐면 말이 되거든요. 말이 된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말이 안 돼도 워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형성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 시기에 한중일이 모두 한약을 정책적으로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뭐 거짓말한 것처럼 새 나라가 다